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강병욱 박사님과 함께 주린이들이 종목을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주린이를 위한 책을 또 내셨고 그 책과 함께 저희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주린이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 투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이냐 이건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살 수는 없어요. 뭐 시장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뭐 코스피 200에 있는 ETF를 사는 거, 네. 그 정도는 이제 그 시장을 사는 건데 그거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투자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를 이제 헷갈려해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이 종류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어요. 네. 다른 기업은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 그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그 기업은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너무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물론 이제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뭐그 회사밖에 그러네요.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걸 사지 않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제과업계 보면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면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가격을 올린다기보다는 가격 올리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질소의 양을 늘리는 거죠. 과자의 양은 줄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과대포장.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요런 그 기업들이 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그런 그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 관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쟁 환경이 독점이 있고 과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이 있어요. 네. 이때 수익을 가장 많이,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경쟁 관계는 독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점. 완전 경쟁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들은 대부분 전부 다 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는 극소수의 살만한 종목과 네. 나머지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는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기업이 바로 독점 내지는 적어도 과점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냥 뭐 물건 사는 게 아니니까 소비자 입장이냐 주주 입장이냐 이걸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뭐 당연히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독점 기업이거나 과점 기업 중에 골라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가장 그 좋은 직관을 주는 사람은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전부 다 수박 겉핥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한테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 맞아들일 때 꼭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요? 네. 어떻게? 그 서약서가 뭐냐면 절대 워렌 버핏과의 투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예요. 그 며느리들한테까지도 이게 그 서약서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주절주절 이야기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방에 나와 있는 워렌 버핏 관련 책들은 대체로 보면 버핏이 이제 이 주주총회가 되면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잖아요. 네. 연차 보고서 발행할 때 나는 시장을 어떻게 봤고 어떤 식으로 투자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종목을 고르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지.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버피톨로지예요.
원 제목이. 네. 그 버핏 학이죠. 근데 그렇게 저기 그 제목을 써서 번역을 하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좀만요. 아직 비밀. 네, 좀 말씀 더 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우리 이제 번역된 제목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너무 새로운 관점으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핏은 기본적으로 복리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복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종목을 고르는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가 썼을까? 딱 봤더니 저자가 메리 버핏이에요. 메리 버핏이요? 예,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더니 많은 기자들이 와서 버핏가에 있었던 가십, 어떻게 살았고 뭘 먹고 살았고 이런 걸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메리 버핏이 무슨 억하심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핏가의 투자의 범위를 다 알려줄게 라고 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좀 계산이 나옵니다. 이혼하고 성을 안 바꾼 거는 약간 노린 수도 있었지 않나? 뭐 그때까지는 이제 그 책 낼 때는 아마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이 사실은 네. 많이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안 팔렸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딱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유형이 바로 톨브리지형이에요. 톨브리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게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브릿지에, 다리에. 지금 이제 서울에 그 한강을 이 강남북 오고 가는 그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 없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독점이죠. 독점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강남북을 제가 다닐 때마다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독점 기업은 무조건 다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톨브리지형에 숨어 있는 이 일리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톨게이트 내가 요금 받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쵸. 뭐 봄 되면 페인트 칠 한번 새로 하는 거 그런 거를 제외하면 추가 투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 다 주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잉여 현금이 많으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버핏의 이야기는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추가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하지 않는. 네. 우리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뭐 캐펙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네. 아직까지 다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삼성전자는 60조짜리야 영업이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증설하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만드는 것도 모델 개발하면서 한 30조를 썼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남은 돈은 3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30조짜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영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네. 하지 않고서도 돈을 쭉쭉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이게 바로 이제 톨브리지형이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런 회사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야겠다 싶어요. 미래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독점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잉여 현금이 또 많은 기업. 워렌 버핏은 그런 기업을 찾았나요?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유형화를 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상표 가치가 높고 단기간에 소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좋아요. 왜냐면 이제 단기간에 소모되지 않는 기업은 재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뭐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이 주린이들 중에서도 이제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서 네.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군대 가면 전화기가 있어요. 까만색 전화기. 예.
근데 그거를 좀 새 거로 바꾸려고 집어 던져도 네. 안 깨지는 거예요. 어. 내구성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을 봤더니 그 기업이 동양정밀 OPC라는 회사인데 묻어놨어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깨져야 되는데 네.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거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요즘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저희 산업이 바로 LED 조명 사업이에요. 너무 오래 가서. 반영구. 속된 말해서 미친 거죠. 네네. 적당히 꺼져야지 새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써보니까 적당히 꺼지든 망가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소모되는 제품들 그래 계속 재투자를 하고 그쵸. 또 그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버핏 시대에는 대중 광고 매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SNS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것 같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필요한 거, 뭐 벌레 잡는 거, 그다음에 장례업,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도 그러네요. 그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워렌 버핏도 평생을 통해서 딱 찾아놓은 기업이 딱 하나예요. 그게 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쵸. 독점이죠. 네. 뭐 다른 회사가 있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는 이제 뭐 버핏 얘기로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상표권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과연 그런 기업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어찌됐든 뭐 요즘에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 수가 많으니까 네.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톨브리지 기업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독점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에 추가 투자하지 않고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 중에 톨브리지 말고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이익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좀 꼽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LPG가 아니고요. 네. LPG 가스가 아니고 네. LTPG. LTPG.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Long Term Profitable Growth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이 기업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업들은 그 영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릴 수 있는 물건. 네. 근데 최근에 그 IT 기업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대부분 다 IT를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IT 기업들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들이 다 짧아요. 제품에. 우리는 이제 그 휴대폰을 한 2년 반, 올해 이제 그 2년 지금 월세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2년 반, 뭐 좀 많이 쓴 사람은 3년, 또 이 얼리어답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이 계속 바뀌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쭉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를 네. 들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내지는 먹고 있는 이런 이 제품들이 있죠. 뭐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목욕탕 갔다 오면 네. 아빠들의 로망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 갔다 와서 바나나 우유 하나 빨고 나오는 거. 뭐 우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라면, 라면, 신라면, 뭐 그죠? 초코파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세요.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라든지 롯데제과, 롯데제과 그리고 동원 F&B. CJ 뭐. 예. 네. 그런 기업들의 그 주가가 고주가인 것은 바로 그런 이 스테디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찾아가지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업들은 가치 실현이 다 된 거예요.
가치 실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템베거나 이런 식의 저기 그 종목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길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재테크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저기 그 관심, 기술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저 최근에 IT 기업들을 보면서 자칫하면 속된 말로 네. 지뢰를 밟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한번 딱 단절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저기 오래전 예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투지폰 있을 때 네. 셀룰러폰 당시에 저기 이 최고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폰이 있어요. 2007년, 2008년 그 사이에 카메라폰 같은 카메라폰 그 딱 이야기하면은 초콜릿폰이에요. 뷰티폰, 초콜릿폰. 초콜릿폰. 네. 그죠? 그거 투지폰인데도 슬림폰이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한 100만 원? 그 정도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폰이 딱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근데 그거 초콜릿폰을 만든 데가 LG전자였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삼성은 잽싸게 따라 붙었습니다. 옴니아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LG전자는 스마트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 2010년 전후에서 우리 주위에 팔린 물건이라고는 다 스마트 디바이스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네. 당시에 애들 그 입학하고 졸업할 때 곰돌이 인형 사준 사람은 없어요. 다 이제 스마트폰에 아이패드 뭐. 네. 그래서 LG전자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전자였기 때문에 버틴 것이지 과거에 그 중저가 폰을 나왔을 때 대응하지 못했던 펜텍은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실 때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것을 꼭 찾아야 되고 짧은 것이 혹시 있으면 라이프 사이클에 단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조통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또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제 기업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 워렌 버핏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한 투자 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누구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 중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 바로 이제 피터 린치입니다. 뭐 피터 린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거기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그렇죠. 그 네.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네. 하지만 이 양반이 가장 이 펀드 매니저로서 정점에 있을 때 그만뒀어요. 나는 가족에게 돌아간다. 예. 근데 꼭 돌아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족 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유형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 그리고 독점적인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독점. 있어요. 예. 뭐첫 번째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이 하찮게 들린다. 요즘에 보면 무슨 저도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영어 막 약자로 쓰고. 근데 여기에 무슨 공업사.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는 뭐 하는 회사겠구나 대충. 예. 그러면서 공업사 그러니까 뭐 공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그 기업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찮아 보이고 따분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는 주변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고 무언가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질의 사업을 한다. 장래용. 우리나라의 그 한 해 평균 그 사망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장례식장이 다 먹고 살아요. 제가 이제 한번 이 장례식장에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준 적이 있었는데 네.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뭐 수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한 50배 정도 이 마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벌레 잡는 거, 세스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
이 혐오감을 일으키죠. 하지만 주주들한테 벌레 잡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주주들한테 저기 그 장례 서비스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거, 이제 스피노프라고 하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사업부를 완전히 떼가지고 독립시킨. 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길러봐도 나가서 독립이 될 만한 애들은 독립시키죠. 네. 하지만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애들은 독립 안 시킵니다.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거. 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지 않는 거. 여기는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딱 이야기 되기 시작하면 수급이 싹 몰려들으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성장이 전혀 없는 업종에 있는 것.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성장이 없는데 그거 좋아. 그게 아니고요. 성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업을 안 해요. 혼자 저기 그 땅 짓고 헤엄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새, 니치 마켓에 있는 것들. 또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사는 물건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업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 과거에 퍼스널 컴퓨터가 막 저기 나올 때, 그거 막 확산될 때, 그때 이제 이 컴퓨터 본체에 보면은 다 써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 맞아요. 예. 여기도 지금 노트북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거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용화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맥은 같아요. 그러네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기업 유형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대가들의 비법 말고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어떤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경쟁에 이렇게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그 기업은 반드시 도산을 합니다. 그렇죠. 뭐 가격 경쟁, 출혈 경쟁 네.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는 의류 업체들 네. 세일하잖아요. 네, 네. 세일하면 그다음에 없어져요. 과거에 이제 8, 90년대 여성 브랜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논노였어요. 예. 근데 갑자기 세일을 하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 네. 청바지 한때 유행했잖아요. 네네. 청바지도 세일하지 않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래도 세일하기 시작하니까는 청바지 업체들 전부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뭔가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내가 있는 산업 안으로 남들이 못 들어와야 돼요. 진입 장벽이 높은. 그렇죠. 네. 예.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진입 장벽. 왔다 갔다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구성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예요. 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노가다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랬더니 이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달 동안만 똑같이 일을 하면은 눈 감고도 뚫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 효과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이 비용 우위에 있다. 이거는 굉장한 페이버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같은 가격을 받으면 이익률이 높죠. 내가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같은 이익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은 것이고 또 제품 차별화. 그러니까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제품으로 경쟁하자.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품 차별화를 가지고 글로벌리 가장 수익을 많이 냈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iOS 진영하고 이제 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하고 iOS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하고 운영 체계가 다른. 네. 결정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세요? 자꾸 뭔가 사게 만드는 차이점이 있죠. 뭔가 주변 기기나 다 사야 되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그 써본 사람들은 보안입니다. 아, 보안. 네. 아, 그리고 그 기기들끼리는 굉장히 잘 유동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이메시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절대로 저기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2010년대인가 그때 저기 그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총기 테러. 근데 이 총기 테러범들이 이 아이폰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FBI가 이 테러범들을 전부 다 사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폰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봐야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안 열려요. 네, 아시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패턴 하다 보면 5번 저기 잠겨서. 틀리면은 딜레이. 음. 10번 틀리게 되면은 완전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FBI가 9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 그 10번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한테 가서 이거 뚫을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 네. 애플이 노 했어요. 그랬더니 FBI가 자꾸 와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애플이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FBI한테 그거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연방법원에서 하지 마! FBI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나로 애플은 명성을 얻은 거예요. FBI조차도 뚫지 못한 철동 보안.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이듬해 네. 이스라엘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업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제 생각은 제 추측은 애플이 만들어줬지 않겠나. 우리도 요즘에 저기 저 범죄 수사할 때 아이폰 안 열리면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20%가 안 돼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본 소유량이 많은 저기 그 업체들은 못 들어가죠. 예를 들면 뭐 중화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 항공운수. 비행기 저기 리산하에도 몇천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저기 뛰어들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부의 제도적인 진입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도적으로 독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전, 그렇죠? 한국전력, 그다음에 KTNG, 그리고 가스공사. 네. 또 하나 있다면 강원랜드.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저기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한번 저기 그 종목들을 연상을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진입 장벽을 구성하는 요소까지 알아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더라도 종목을 선택할 때도 시장이 워낙에 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특히 뭐 요즘은 특히 경기에도 민감하잖아요. 네. 인플레 등등.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주식뿐만 아니고 대체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는 피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의 시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클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투자의 시계. 네, 원래 이제 있던 곳은 HSBC, 저기 홍상은행. 홍상이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외국 사람들 많이 옮겨 다니거든요. 그렇죠. 멜린치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보고서를 보고는 홍상에 있을 때 걸 봤는데 최근에 책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멜린치의 이제 오펜하이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네. 피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 나오는 지표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하는 기대예요. 기대. 그러면서 이제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24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라서 보면은 12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는 어찌됐든 간에 날씨는 깜깜하더라도 일단 새날이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날에 대한 기대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표는 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이 회복기고 이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기대가 넘쳐날 때 이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오후 3시를 지나면 뭐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동이 틉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희뿌옇게 이제 날이 밝아오죠.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까지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활동을 하니까 네. 기대도 좋고 지표도 좋아요. 이럴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물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저기 그 굴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네. 이런데 저기 그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6시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기 그 햇볕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여전히 좋지만 기대는 이제 그 집으로 가니까 나빠지는 거죠. 네, 네. 이럴 때는 현금을 보여야 됩니다. 현금. 예. 그리고 이제 그 밤 9시 지나면 요즘에 이제 그 이 저녁 뉴스를 일찍 하지만 네. 9시 뉴스 보고 나면 이제 이부자리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기대도 나쁘고 지표도 나빠요. 이럴 때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저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피터 오펜하이머가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네. 그거고, 생각보다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각자의 다르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는 분명히 기대가 저기 그 사그라드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고 네.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그렇고 또 고용 지표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현금 비중을 조금 그러네요. 후퇴기에 와 있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그렇죠.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예, 뭐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오펜하이머의 투자 시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이건 뭔가요? 이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건 큰 틀에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네. 요 그림은 이제 1990년에 일본 니꼬증권의 우라카미 군요라고 하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의 4계절,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도 1993년에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저기 그 책방에 꽂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출판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경기 회복기가 되면은 이분의 얘기는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보는데,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회복기, 화랑기, 쇠퇴기, 침체기를 이제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이제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급격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완화적인 그 통화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때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경기가 침체기를 지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도 보셨지만 하루에 돈이 들어올 때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네, 네.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 이 돈들이 중소형주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를 사게 되면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시장 충격 비용이라고 합니다. 더 비싸게 사든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근데 시장 충격 비용을 줄이면서 마음대로 이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건 업종 대표주예요. 네.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사이. 예, 뭐 제일 뭐 그 좋은 거는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걸 이제 사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처럼 시가총액식으로 되어 있는 지수들은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돈들이 밀려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경기 회복기는 금융장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장세를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그 금리가 내려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경기 화랑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경기 화랑기로 가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급격히 이제 좋아지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때 금리는 올라가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때 주가는 탄탄하게 올라가요.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완만한 속도로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실적 장세가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두 단계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네. 첫 번째는 소재 산업.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석유, 화학, 철강.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가장 기초되는 게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이 소재 관련주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더 좋아지면 또 완성품, 경기 소비재죠. 자동차 그리고 뭐 냉장고 이런 저기 그 이제 완성품 업체 쪽으로 이제 그 넘어와야지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시면 네. 안 되죠. 네.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적 장세를 지나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후퇴기에 들어가면 금리를 급격히 올려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건 더 나쁜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잡게 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때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기업의 실적은 한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때 주가가 급락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 시장이 좋을 때 위험 자산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이 금리 자산들은 아직까지 기대 수익률이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 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돈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빠지는 거예요. 주식을 팔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품 쪽으로. 이때 뭐부터 팔아야 됩니까? 잘 팔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그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을 보면은 가장 많이 파는 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금융 장세가 오는 거죠. 이게 금융 장세의 반대라고 해서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네. 시장에서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내 건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우라카미 군요도 그 니코증권의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고객들을 잡아놔야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투자하십시오. 좀 매물이 비껴나 있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그 쓰러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실적들이 나빠지죠. 역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금리는 서서히 내려와요. 경기를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되니까 내려오고 실적은 나빠지고 주가는 여전히 안 좋아요. 이때는 침체기니까 경기 방어주들을 사야 돼요.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로 나오는 게 음식료, 섬유유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도 활동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통신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약주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주머니가 넉넉하면 돈 쓰러 다닌다고 안 아파요. 하지만 이제 경기 나빠지고 주머니 비게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병원 가려니까 이제 부담스럽고 약이라도 먹자. 네네. 그래서 이제 건기식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기능식. 그걸 하는 그 기업들도 경기 후퇴기에는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요 표입니다. 요 표고 이제 각각이 어떤 상황이고 그때 주도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네. 요 스톱 걸어놓고 캡처를 하셔서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각 장세에 따른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증시의 24시간 또 증시의 사계절도 짚어보고 장세마다 지표들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지금은 현 시점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럼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얻으실 수가 있는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다 활용을 해서 이제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샀다라고 봤을 때 그 수익으로 좀 충분히 그 주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투자론인데 투자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 관리 중에서 이제 기업 재무가 있고 투자론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경제 이해력의 정도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참 젊기도 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주식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수익을 잘 못 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경제 이해력의 싸움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경제 이해력의 싸움이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지금쯤 그 한강에 요트 띄워놓고 뭐 와인 파티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요트는커녕 여기 그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네. 생각하는 것은 주식은 멘탈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심리적으로 강건하냐 이거 이제 좀 그 영어로 표현하면 멘탈리 로버스트하냐 이런 저기 그 용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지 주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이 대중 강의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식을 샀는데 심장이 벌렁거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빚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네. 주가가 정확하게 알아요. 대출 만기 때가 다가오면 내려가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이 쌓이는 거죠. 이걸 내가 저기 그냥 팔아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연장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 이제 그래도 뭐 손해 볼 수 없으니까 연장하자. 라고 하면 또 연장 결정하면 주가가 올라옵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딱 못 팔 수준까지. 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생각하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하다 보면은 내가 저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그 심리적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지금 당장 다 잃어도 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이 직장인들 그래도 그 아침에 루틴으로 하는 게 출근할 때 이제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 가서 이제 아메리카노 하나 물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저기 루틴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다방, 콩다방은 못 가고 네. 탕비실에서 카누를 타 먹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빚을 내지 않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단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익을 내면 이제 요즘에 TV에서도 묻고 따블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벌었으면은 그거 합쳐가지고 또 투자해서 더 불리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만큼은 현금 추출을 하셔야 돼요. 추출. 예. 그래서 그거 적금 계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 유형 자산을 사야 됩니다. 자산을 유형하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주식하게 되면은 그냥 손을 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아픈 기억들이 있게 되면 다음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기 수익 내서 한 200만 원 벌었어요. 냉장고 하나 바꿉시다. 뭐 800리터짜리, 850리터짜리 이렇게 냉장고 하나 바꾸고, 또 돈을 벌었어요. 세탁기 하나 바꿉시다. TV 하나 바꿉시다. 이래 되면 이제 내가 설사 손해를 봤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식으로 샀던 내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뿌듯하겠네요. 추억이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마음 편하고 성공하는 그 기억들을 누적시켜 나갈 때 우리가 이제 한 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가늘고 굵고 짧게예요. 굵고 짧게. 예. 이거는 주식시장 절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늘고 길게. 예, 가늘고 길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벽에 할 때까지. 예. 이렇게 길게 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엔 텀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 적어도 아주 길어도 1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옵니다. 큰 장이 와요. 사이클상. 네. 네. 그러니까 그게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그때 돈을 가지고 버티고 있어야지 그 장이 편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꼭지를 잡게 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주식은 독점 기업 네. 예. 이런 것들만 딱 기억하고 저기 그 하셔도 주식 투자에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법, 그리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공에 대한 추억을 쌓자, 그리고 가늘고 길게 투자하는 거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투자하시고 성공에 대한 추억을 쌓으시려면 저희 한국증권 TV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로도 함께 개장까지 방송 보시면서 소통하시면서 투자 습관 잘 길러보시면 성공에 대한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병욱 박사님과 주린이들이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지 다양하게 잘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